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강의하는 송일건입니다. 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은 1차 과목에 속합니다.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이 일반적인 상대평가로 전해되는 첫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부를 약간 폭넓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학습을 정확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용어를 먼저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지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초 강의에서는 기초 용어 위주로 해서 우리가 폭넓게 기초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시간엔 제1편 건축구조 편에서 총론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총론 파트는 어떤 개념인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나 또는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 작용되는 하중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해 2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용어를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장 총론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란 무엇을 건축물이라 하는가 하면, 자, 보통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전체를 공작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공작물 중에 자, 일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의 정착 여부를 가지고 건축물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에 정착 개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착. 그러면 정착을 하면 건축물이고, 정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작물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 유무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 정착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지붕과 기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붕은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면서 특히 수직 부재인 보통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둥이 있어도 되고 왈 또는 벽 이것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과 기둥, 벽이 동시에 다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인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건축물이고, 여기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부수되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집만 지었습니다. 집만 지으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담장을 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런 동물 있죠? 노루나 이런 사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멧돼지. 그러니까 담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장이나 이런 대문. 그러면
일반적 건축물에 부수되는 이런 담장이나 이런 대문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축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냥 내가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 개념의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하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딸린 시설물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 건축물이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도시에 지하 상가들이 많죠.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축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 지하도나 고가도로 같은 그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라든지, 그러면 이런 지하상가 같은 지하라든지 이런 고가, 지하나 고가의 이 공작물인데, 이 자체는 지하도나 또는 고가도로 같은 것은 자체는 공작물입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우리가 사무소나 이런 점포들이 있죠. 사무소나 공연장도 있을 수 있고 점포라든지 차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것이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도나 고가의 공작물 그 자체는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되는 대표적인 지하상가,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주요 구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축물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요 구조부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법의 2조에 해당되는 주요 구조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요 구조부는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화재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부재가 붕괴가 되면 건축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특히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최하층 바닥은 이 진 표면하고 땅하고 같이 접합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최하층 바닥이 화재가 났다 해서 붕괴될 우려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력벽 나오죠. 내력벽. 그래서 이 내력벽, 내력벽이라는 것은 힘력자입니까? 그래서 하중을 분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이런 하중, 외부에서 작용되는 하중, 이런 힘을, 외력 같은 힘을, 하중을 갖다가 지지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 지지 또는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보통 근육이라고 하죠. 근육, 힘을 쓸 수 있는 그 근육맨이 되죠. 그래서 근육하고 비계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내력벽은 근육이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 비개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력벽의 반대 개념이 되는 벽이 바로 안일비자 써서 비내력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안일비자만 붙이면 돼. 비내력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비내력벽. 그러면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 이것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내력벽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것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칸막이 벽의 대표적인 벽이 바로 이 칸막이 벽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막이 벽은 자 보통 공간을 나누어서 쓰기 위해서 설치되는 벽이 바로 이 칸막이 벽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공간을 나누어 쓰기 위해서 칸을 우리가 치죠. 그런 벽을 우리가 칸막이 벽. 그래서 이것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으로 비교의에서는 이렇게 보시라겠죠. 내력벽은 근육, 비내력벽은 비개살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죠. 기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직부재가 기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영어로 칼럼 해놨죠. 그래서 이 기둥은 수직부재죠. 그러면 보통 건축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직부재가 기둥이 힘을 받아주는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 벽체가 받아주는 구조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건물 같은 데는 일반적인 기둥이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이 벽이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은 이제 수직부재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 자, 그래서 기둥은 3번에 해놨었죠. 3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중에 기둥도 주요 구조에 속하는데, 자, 기둥은 수직부재입니다. 기둥은 수직부재죠. 그래서 보통 집에 큰아들을 보고 장남 보고 우리 집에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의 기둥은 거기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사 또는 우리가 법령상 용어를 거기 써놨는데 그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수직부재인 기둥을 우리가 간략히 기둥도 주요 구조부에 속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설계가 보통 되는 기둥은 보통 일반 기둥이고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중앙에 이제 기둥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기둥들이 보통 사익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주요 구조부에 속하게 됩니다. 바닥. 그러면 보통 바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인간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바닥은 필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부진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는 게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건물을 조마하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보통 보라고 칭하죠. 그래서 그 주요 구조부의 6가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 6가지 나오죠. 그러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우리가 포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재를 설치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료 조선시대 이럴 때 보통 대들보에 목매달았다. 대들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수평부재를 포라고 칭하게 됩니다. 영어로 보통 가다라고 쓰고요. 그런데 보통 이겁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일반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큰 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작은 보는 이겁니다. 이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주는 수평부재를 우리가 작은 보라고 칭합니다. 작은 보. 이것을 작은 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큰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은 보가 붕괴되더라도 큰 보가 지탱해 주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큰 보가 붕괴되면 슬라브 그냥 탁 떨어지죠. 밑에 갔다 떨어져서 밑에 사람들 다칩니다. 그래서 큰 보는 주요 구조부지만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붕 틀이죠. 사람도 전체를 머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보통 전체를 머리라고 하고 나중에 사람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머리인데 다 전체는 지붕 아닙니까? 그런데 다 머리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본 뼈대는 우리가 보통 해골이라 하죠. 그 뼈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기본 뼈대를 지붕틀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계단이죠. 자, 주계단은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주계단이죠. 여러분 주의할 것은 옥외 계단은 주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이 주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명심하십시오. 주계단은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이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되는 겁니다. 보통 계단은 보통 수직 통로 아닙니까? 보통 수직 통로 우리가 보통 건물을 아래층 위층으로 다니기 위해서 기본 계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편하기 위해서는 성강기를 타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계단은 수직 통로 중에 바로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을 주계단이라고 하고 옥에 있는 계단은 우리가 주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기둥이 나오는 거죠. 수직부재인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꼭 암기하실 필요는 기둥은 거의 대부분 아시니까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보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재 이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하고 보는 2가지라 했겠죠. 큰 보 개념이 있고 작은 보 개념이 있다. 근데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큰 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작은 보는 큰 보하고 그래서 이제 기둥을 연결해야 돼요. 그럼 기둥을 연결한 큰 보고 아니면 작은 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를 보통 설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보는 거들을 써서 보통 약자 G를 써요. 거대 약자 G를 쓰는 것이고 작은 보는 보통 설계에서 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보통 B를 씁니다. 빔에 B자를 따서
보통 B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래서 그래서 그 2페이지 보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되죠. 기둥 그리고 큰 보 있죠? 큰 보가 있고 작은 보 있고 슬래브 바닥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벽에 대해서는 벽은 월을 쓰고 있죠. 자, 그럼 벽체는 보통 수직부재죠.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둥이나 벽은 수직부재예요. 그런데 수직부재는 어떠한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 기둥은 수직재가 되는데, 이 수직재들은 자 보통 이거잖아요. 그럼 수직재인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하중이 위에서 내려오겠죠. 하중이 위에서 이렇게 작용이 되면 이것이 밑에서 반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통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 해서 이제 7번에 보면 압축력 개념이라죠. 누르는 힘. 그것을 보통 압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압축력이죠. 뭐 기름을 짠다든지 우리가 보통 참기름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할 때 그건 압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귤을 하나를 사셨습니다. 강귤을 제주도 강귤 하나 사가지고 놓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몸무게 히프로 이렇게 누르면 쫙 눌러지는 그 힘의 압축력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부재는 압축력을 기본적으로 받는 부재가 되는 겁니다. 누르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에 생기는 힘입니다.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힘은 압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자, 응력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응력이라는가 하면 어떤 하중이나 힘이 작용했을 때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의 교수님도 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최근에 법령상은 이걸 부재력 이렇게도 칭합니다. 부재력.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라 해서 부재력이라고도 칭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응력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기준 잡아 두실 그 응력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중을 가하면 구설은 내부의 압축 응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도 부서지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냉이를 갖다가 있죠. 그래서 강냉이를 어떻게 합니까? 옥수수 강냉이를 발로 밟게 되면 부서지죠. 그럼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적죠. 그래서 그 압축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에 생기는 힘을 압축응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력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힘에 대한 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특히 이 벽체는 우리가 수직부재죠. 벽체도 그래서 월이라고 하고 근데 벽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일반적으로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은 보통 역학상 힘의 분류상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아까 했다시피 하중 힘을 갖다가 지지 또는 저항할 수 있는 벽,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러하지 않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대표적으로 칸막이 벽이 바로 비내력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빌딩이나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벽을 갖다가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 같은 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벽을 만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 이런 걸 보시면 63빌딩 이런 건축물을 보면 외부가 전부 다 유리로 조립되죠. 그 벽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합니다. 커튼과 같은 역할의 벽체 역할을 한다 해서 커튼월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튼과 같은 월은 벽 아닙니까? 그럼 커튼월도 비내력벽에 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바로 슬래버가 나오죠. 슬래버. 슬래버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닥 슬래브, 바로 바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거죠. 이렇게 기둥하고 보만 해놓으면요, 사람이 이 보위에다 살 수 없죠. 침대도 놔야 돼, TV도 놔야 되고, 소파도 놔야 되는데 바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래브 바닥판을 쳐야 되겠죠. 이 바닥이 필요한 거죠. 예, 바닥판 슬래브가 필요한 겁니다. 바닥이. 이 슬래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슬래브 위에, 바닥판 위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7번의 압축력에 대해서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8번 인장력. 8번이 인장력 개념, 인장력.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표현합니다. 누르는 힘은 압축력이고, 어떤 물체가 부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장력. 그러면 인장력은 옛날에 조선시대로 치면 능지처참이죠. 소나 말로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 이것이 인장력이죠.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내부에 생기는 힘, 이 내부에 생기는 힘을 갖다가 인장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장응력. 그럼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는 것이 인장력 됐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줄이 떨어지면 그 줄의 인장응력이 약한 것이고, 줄이 안 떨어지면 인장응력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인장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전단력 개념이 나옵니다. 전단력. 9번에 전단력. 전단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단력이라고 하는 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나 이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이것은 인장력이죠. 근데 이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 부재의 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의 축의 직각으로, 그러면 힘이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여기 힘이 작용되고 반대 힘이 이런 자리에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 개념입니다. 그러면 전단력은 무엇을 연상하시면 우리가 쉬운가 하면 가위를 연상하시면 돼요. 가위.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고기든 종이든 가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 우리가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또는 소갈비, 소 등심 먹으러 한우 먹으러 갔습니다. 또 고기를 이렇게 절단을 하겠죠? 그게 전단력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가위로 자르면 잘 안 되면 전단력이 강한 것이죠, 응력이. 그래서 전단력은 그 부재를, 그 물질을 자르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단응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적게 절단하면 절단이 잘 되죠. 그런데 이거네요. 종이를 너무 많이 하면 가위로 자를 때 절단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내부의 전단 응력이 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0번부터는 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중에 대해서. 자, 뭐 하중은 뭐 시험에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고정하중 해놨죠. 고정하중. 보통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됐다는 거죠.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하중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고정하중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기둥이나 보나 이런 슬래브와 같이 얘들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와 같이 우리가 이 구조물 기둥보와 같은 뼈대, 쉽게 골조의 무게가 보통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은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겁니다. 못 움직이는 것은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가.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기본 여러분들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장 내시경에서 간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체 상태 되면 그것이 고정하중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뭐 쉽게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고정하중은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자중. 바로 자체의 무게를 보통 고정하중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착된 거 보시면 돼. 부착됐느냐, 부착이 안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내력 부분이지 뭐 하중을 받지 않은 거면 칸막이 벽은 힘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런 비내력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벽돌로 쌓아서 모르타로 결합제로 쌓아서 칸막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동성,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요새 사무실 같은데. 그래서 부착 여부 가지고 보통 10번, 11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보통 하라중 개념은 11번에 보시면 하라중 개념은 보통 사람이 아파트를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초반 입주하기 전 단계는 고정하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면서 그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TV나 가구 소파를 갈고 사람과 같이 들어가죠. 그럼 그 하중이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 하중이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10번하고 11번은 간략히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하면 10번 고정하중과 11번 하라중, 라이브로드인 적지하중을 어떻게 구분해 두시는가 하면 부착이 됐느냐, 부착이 안 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부착이 안 됐죠. 그러면 하나중인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하중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상을 사겠다 이겁니다. 그럼 책상은 움직이죠. 그럼 하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우리 아파트 벽체나 바닥판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것은 고정하중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착 여부를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부착 여부. 그래서 여러분들 11번에 하라중하고 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라중을 보통 적재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보통 바닥이나 벽 같은 데 쌓아놓는 하중이라고 해서 보통 적재하중, 하라중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구분점은 간단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부착됐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유 사용하러.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도 점유하러 들어가죠. 사용하러. 그래서 소파가 고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하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 여부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행력 나오죠. 12번 행력은 수평력입니다. 수평력. 행력. 수평으로 작용되는 행력은 바로 수평으로 작용되는 이중 수평하중입니다. 수평력을 우리가 행력이라고 수평으로 작용되는 힘이에요. 대표적으로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게 대표적인 행력으로 작용되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경관, 간사의 스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경관, 간사에는 최근에 자주 안 씁니다. 옛날엔 자주 썼었는데 경관, 그리고 영어로 스팬 해놨죠. 스팬. 그러면 보통 직전 중심 간의 거리죠. 그러면 기둥이 있는 건물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보통 경관, 영어로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팠던 벽을 있죠? 그럼 벽 중심에서 벽 중심 간의 거리를, 중심 간의 거리를 경관 스팬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교량에서는 교각과 교각 중심 간의 거리를 경관 스팬, 간사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가세, 영어로 브레이스 나오죠. 그러면 14번에 이 가세라는 개념은 가세, 영어로 브레이스 개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철탑이나 송전탑 이런 데 보시면 아니면 타워 크레인 이런 데 보시면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설치된 이런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로 한 경우도 있고 한쪽으로 보낸 경우도 있죠. 이것이 바로 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의 개념은 보통 수평력,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빗방향이죠. 빗방향, 대각선 방향, 이 방향으로 설치한 부재를 보통 가세라고 칭합니다. 가세. 그래서 이제 가세는 알아둘 것은 행력 보강, 수평력 보강이 됩니다. 이것은 행력, 수평력인데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네.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 빗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설치하는 부재를 보통 가세, 우리가 브레이스 이렇게 대각선 방향 설치하는 부재가 됩니다. 그리고 15번에 자굴이 나오죠. 15번에. 자굴은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자굴. 자굴이라는 개념은
보통 자 어떤 수직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작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되죠. 이것이 보통 자굴 개념이 때문에 자굴. 그러면 자굴은 잘 모르시면 이걸 연상하시면 되죠. 우리가 눈썹을 치켜들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죠. 이것이 자굴입니다. 아니면 웃습니다. 웃게 되면 눈 주변에 주름살이죠. 이게 바로 자굴 개념이다. 얇기 때문에 힘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굴절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것을 자굴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16번에 보면 자 조적 개념이 나오죠. 짤조자 쌀적이죠. 조적. 조적 개념은 짤조자 쌀적자. 그럼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돌집 있죠? 벽돌이나 그리고 이런 달동네 이런 데 판자촌 이런 데 블록 샀죠? 자, 벽돌이나 블록이나 제주도는 돌담 이런 거 샀죠? 성벽을 쌀 때 돌로 쌌죠. 이런 게 조적 개념입니다. 자,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돌 같은 것을 우리가 모르타르는 결합시키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적은 쉽게 바로 무엇을 기억하시면 된다?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성벽을 쌓았다, 돌담을 쌓았다, 이런 것이 바로 조적 개념이 됩니다. 조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보면 공기. 자, 공기가 나오죠. 자, 보통 17번에 보시면 공기라는 개념, 줄임말이죠. 공사기간.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보통 건축물일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주택법 사용 검사라고 하고 거기까지 건축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그래서 공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커튼월이 나오죠. 자, 커튼월이라는 것은 바로 비내력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쉽게 이것을 우리가 커튼월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호텔이죠. 디큐브 시티 관련된 그 백화점과 우리가 호텔 건물을 찍어 놓은 거예요. 외부를 다 조립하죠. 뼈대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한 부분도 있고 철골조를 한 뼈대인데 외부에다가 유리로 마감을 한 거예요. 공장 생산포로 외벽을 조립합니다. 그러면 지금 63빌딩이나 아니면 우리가 롯데타워 이런 거 전부 다 롯데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커튼월이 됩니다. 그러면 커튼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할 점이 이겁니다. 이 커튼월 개념은 자, 커튼과 같은 벽이죠. 그러면 건축물의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해서 만든 벽을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커튼월.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커튼월은 하중을 분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부 하중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롯데월드가 있어요. 그러면 500 몇십 메도 되는 건물의 하중, 위에서 밑에서 하중을 분담해줘. 밑에 유리는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튼월은 비내력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비내력벽입니다.
원래 월은 벽이라 했죠.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벽을 한다 해서 보통 커튼을 이렇게 보통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실링제의 개념이네. 실링제. 자, 19번에 실링제 개념. 자, 실링제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최근에 건물을 커튼홀로 많이 한다 했죠. 그러면 커튼을 그 외벽이 있죠. 외벽을 조립을 하는데 우리가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이 생기겠죠. 그럼 그 줄눈 재료가 바로 커튼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커튼을.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가 실리콘 쏜다 이걸 많이 표현하겠죠. 그것이 바로 실링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이런 조립 구조를 만들든 조립식 구조나 아니면 커튼을 하겠죠. 우리가 공사해서 그 줄눈 재료가 바로 실링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실리콘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수장 개념입니다. 그죠? 수장. 자, 수장 개념은 무엇을 수장이라 칭하는가? 보통 마감공사 이렇게 보네.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구조체에 덧붙여 대는 공사 이런 것을 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벽에 벽지 공사를 한다. 이런 게 수장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장판지를 깐다. 아니면 마루를 공사한다. 이것이 수장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전선줄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있으면 배관이 있으면 보기 안 좋겠죠. 그러면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보통 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럼 그런 반자 공사 같은 이런 것이 수장입니다. 보통 장식을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들 이런 것을 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번에 강성 나오죠. 자, 보통 이 강성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강성 개념. 자, 보통 구조물이 외력의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을 적게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강성. 그러면 강성은 변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죠. 이거는 강성이 적은 거죠. 그럼 강성이 강하다면 안 변해야 돼요. 변형이 적은 성질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강성이 좋은 구조물로 지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퐁 한번 뛴다고 변형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강성은 잘 모르시면 노조로 강성 노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뜻을 안 굽혀야 되죠. 빨리 굽히면 의욕노조죠. 그래서 강성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을 받을 때 변형이 작게 하려는 성질을 강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는 강성이 큰 구조죠. 우선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장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재와 어떤 것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성질적인 측면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자주 언급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학습을 철저하게 해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